2차 시는 이제 재무회계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3차 시가 이제 간략한 이제 세무신고 기준 아까 주요 세무일정을 말씀드렸는데 그에 대한 상세 내용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재무 전략 수립을 위한 재무회계 개념으로서 이제 회계 기초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라는 거는 이제 크게 총 5가지입니다. 5가지인데 보시면 재무상태표, 재무제표 종류입니다. 예전에 대차대조표라고 그랬죠. 밸런스 시트입니다. 근데 이 재무상태표는 뭡니까? 일정 시점입니다. 보통 그 결산기 말입니다. 보통 대부분 다 연도 말, 즉 12월 31일자 그 일정 시점에 재무 상태가 뭐냐? 재무 상태가 어떤 사업자의 자산 현황이라든지 부채 현황 이걸 재무 상태라고 합니다. 그걸 나타내는 표가 재무 상태표 이전에 대차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가 이제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이걸 프로핏 앤 로스 PL이라고 그러고 뭐 인컴 스테이트먼트 발음 좋지 않지만 IS라고 그럽니다. 이러한 기업의 일정 기간 동안에 일정 기간입니다. 아까 재무상태표는 결산기 말 어떤 특정 시점에 재무상태지만 손익계산서는 누적 개념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보통 1년이죠. 이 1년 동안에 총 발생하는 비용과 수익을 정리하는 그러한 경영성과죠.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가지고 경영성과가 이익이 났는지 손실이 났는지 나타내는 그러한 재무제표를 손익계산서랍니다. 자, 그리고 이전에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라 그랬는데 얘가 이제 IFRS가 도입되면서 자본 변동표로 가 대체되고 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와 결손금 처리계산서는 5번째 주석이 있습니다. 주석의 일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본 변동표가 뭐냐면은 우리가 재무 상태 보면은 이제 보통 T자로 많이 작성합니다. T자, 재무 상태표를. T자의 왼쪽을 자산이라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자, 오른쪽을 두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위와 아래로 나누는데 이 반을 나눠서 위를 갖다가 부채, 즉 내가 지고 있는 채무를 가지고 말하죠. 이 자산과 부채를 빼고 나면 이 나머지 네모, 출자자나 주주의 목 이걸 자본이라는데 이 자본, 요 자본 내 1년 동안의 변동 상황을 변화, 즉 변동이죠. 변화를 증감을 나타내는 이제 보고서가 자본 변동표다 이거죠. 예전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이 자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본금이 있고 자본잉여금이 있고 자본 조정이 있고 기타 포괄소액 유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익잉여금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라 해가지고 이 자본 중에서 이익잉여금의 변동 증감만 나타나는 재무보고서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이면 결손금 처리계산서인데 여기 조금 확장된 거죠. 아, 요거만 하지 말고 우리 자본의 자본금 증감 현황, 자본잉여금 증감 현황, 자본 조정 증감 현황, 기타 포괄소액 누계의 증감 현황을 그다음에 이익잉여금의 증감 현황 요걸 전부 다 표시하자. 이 증감 현황을 표시하자가 자본 변동표. 그래서 이제 재무상태 표준계산서 자본 변동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현금 흐름표라는 거는 자, 우리가 이 손익계산서는 우리가 작성을 하게 되는데 작성을 할 때 두 가지 큰 틀로 작성합니다. 첫 번째가 밑에 보시면 복식북입니다. 복식북이. 즉 뭐예요? 거래를 기록할 때 차변과 대변, 즉 왼쪽과 오른쪽 나눠가지고 원인과 결과를 항상 기록하는 것. 이걸 이중으로 기록하는 걸 복식북이랍니다. 예를 들어서 단식북이 우리 집에 가계부는 만약에 식대를 지출했다 그러면 오늘 날짜 적고 식대 적고 만 원만 적습니다. 그런데 복식북이는 이렇게 이중으로 기록했는데 자 식대를 만 원을 적는 거는 맞지만 그 오른쪽에다가는 또 반대로 꼭
결과, 아니, 그, 식대를 지출하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이런 거죠. 그래서 원인은 밥을 먹은 걸 적고, 결과는 돈이 나가게 되죠. 결과, 내가 밥을 먹으면 바로 현금을 지급하면 돈이 나갈 것이고, 카드 외상을 먹으면 내가 채무가 생길 것이고, 이렇게 이 원인과 결과를 이중을 기록한 걸 복식부기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러한 거래를 갖다가 현금이 왔다 갔다 현금이 들어오고 현금이 나갈 때마다 해계 처리한 게 아니라 이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아무 관련 없이 거래가 발생하면 즉 매출이 일어나고 비용이 발생하고 하여튼 이런 거래가 발생하면 바로 기록하는 것을 발생주의랍니다. 즉 그래서 우리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는 나 재무상태표나 자본변동표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복식부기와 발생주의에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발생주의와 좀 반대는 아닙니다. 현금주의가 있어요. 돈 들어오면 수익 잡고 돈 나가면 비용 잡는. 근데 발생주의는 자 내가 오늘 매출을 일으켰어요. 내가 어떤 나라에다가 우리 국가에다가 뭐 내가 뭐 소프트웨어를 1억짜리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공급을 했어요. 공급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만약에 뭐 발행했다 쳐봐요. 근데 현금주의에서는 이 거래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아직까지 내가 물건만 소프트웨어 공급하고 현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현금주의에서는 현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들어온 날에 회계처리 하지만 우리 회계는 그렇지 않아요. 기업 회계는 이 거래가 발생한 거예요. 즉 뭐예요? 저는 소프트웨어를 나라에 공급을 하고 받을 권리가 생겨요.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거래가 발생했다고 해서 이때 바로 거래를 기록한 걸 발생주의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발생주의로 작성된 손익계산서에 당기 순이익이 있을 겁니다. 총 수익의 총 비용을 빼고 뭔가 이익이 남았다 했는데 요 이익이 내 통장에 현금이 남은 거하고 또 별개예요. 왜? 만약 현금주의로 수입을 기록하고 현금주의로 비용을 기록하면 그 두 개를 뺀 나머지 이익은 내 통장에 잔고로 또 남아 있겠죠? 자, 그런데 발생주의로 기록하다 보니까 현금에 들어가고 나가고 상관없이 그냥 거래가 발생하면 내가 팔면 수익을 잡고 내가 매입을 하면 비용을 잡다 보니까 그 두 개를 뺀 이 이익은 이 내 현금 잔고와 아무 관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매출이 막 많아가지고 뭐 엄청난 매출을 하는데 바로바로 그런 이런 채권들이 잘 회수가 안 되면은 회사 내에 현금이 없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이익이 많고 매출이 많으면 이익이 많아지겠죠. 근데 이런 회사들이 직원한테 월급을 못 준다든지 또는 임차료를 못 내가지고 도산하거나 파산하는 일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익계산서에 저 숫자들이 현금하고 아무 좀 관련이 없다 보니까 조금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를 갖다가 자 발생주의에서 뭐로 현금주의로 그럼 1년 동안에 실제 우리 사업자는 얼마의 현금이 들어오고 얼마의 현금이 나가지고 내 잔고가 얼마냐 이걸 재무제표로 만들자 보고서 만들자 하는 게 바로 현금 흐름표입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를 보면 우리 1년 동안에 현금이 총 얼마 들었고 현금이 얼마 나가지고 내 연도 말에 우리 통장에 얼마가 남아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재무제표가 현금 흐름표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의 재무제표 외에 또 주석이라고 있어요. 이러한 재무상태표에 예를 들어서 손익계산서나 자본변동표나 현금흐름표에 나타낼 수 없는 상세 내역을 갖다가 나타내는 것을 주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석 안에 이전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나 결손금 처리계산서가 이 주석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신에 그것들 대신에 자본변동표가 기본 재무제표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이어서 기초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자산이라는 건 뭐야? 재무상태표를 보면 이제 T자로 많이 합니다. T자로 해가지고 왼쪽에 자산, 오른쪽을 나눠 나눠서 위에를 부채, 밑에 이제 자본이라고 합니다. 이 자산이 그럼 뭐냐면 회계 개념으로는 어떤 거래가 일어나가지고 사건이 일어나서 그걸로 인해서 지금 우리
이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미래의 경제적 호의 현금 창출이 가능한 거. 아, 이게 용어 조금 어렵습니다. 저 뭐냐? 쉽게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다. 이 권리는 자산은 권리입니다. 권리. 또는 채권이라고 하기도 하고 권리인데 이 자산은 내가 이제 나중에 이런 자산을 처분하게 되면 뭐가 생기냐? 현금이 들어와요. 현금. 내가 뭐 가지고 있던 물건을 팔거나 내가 타던 차를 팔거나 이런 거 다 자산인데 이런 거 팔면 현금이 들어오는 걸 갖다가 자산이한다. 그걸 이제 이게 미래의 경제적 호익이나 현금이 창출되는 것, 들어오는 거를 자산이라고 하고. 자, 이래서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현금 그대로 현금이죠. 통장, 보통예금, 채권도 내가 회수하게 되면 현금이 들어오죠. 재고자산, 이것도 내가 팔게 되면 이제 현금이 들어오는 거고, 유형자산도 내가 뭐 타던 차를 판다, 가지고 있던 건물을 판다 하면 현금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 마찬가지. 내가 처음에 보증금을 냈다가 나중에 그걸 이제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보증금이 다시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현금 이런 것들은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내 권리다. 자, 반대로 사업을 하도 기업의 경우는 이러한 자산도 있지만 부채도 있어요. 부채가 뭐냐? 내가 이러한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지금 현재 이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미래의 현금 지급이 돼야 되는 그런 의무예요, 의무. 아까 자산은 권리지만 부채는 의무예요. 그러니까 내가 갚아야 될 돈이다. 쉽게 말하면 내가 상환해야 될 돈이다 생각하시면 부채. 남의 돈이다. 남의 돈. 부채는. 그래서 회사가 상환해야 하는 채무, 은행 차입금 같은 거 다 이런 부채가 되겠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자, 그러면 자본은 뭐냐? 자본은 결과론적인 겁니다. 결과론적인 뭐예요? 내 자산에서, 총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그게 자본이랍니다. 이 자본은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권리에서 남한테 갚을 돈 부채를 빼버리면 이 남은 건 뭐예요? 출자자들, 그 주주들의 몫이 된다. 이 자본은. 자, 근데 이 자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아까 5개라 했었습니까? 출자금. 이 뭡니까? 출자금은 처음에 출자한 돈이고, 그다음에 자본잉여금, 뭐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이익은 이제 어떤 거래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익잉여금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출자금과 이익잉여금을 보면 이 출자금은 회사 설립 시에 이제 주주나 출자자들이 납입한 이제 돈이고, 자, 이익잉여금은 뭐예요? 내가 이제 이 돈을 먼저 출자를 해가지고 경영을 하죠. 사업을 해가지고 이익을 남기게 되면 이 이익도 이 출자자 바로 주주들의 몫이 됩니다. 그래서 영업을 통해 남긴 이익이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즉 배당하지 않고 회사에 쌓여 있는 이익을 갖다가 이익잉여금이 되는데 이것도 자본이 내 돈이야, 내 돈. 쉽게 말하면 내 돈이다. 부채는 남의 돈이고. 그러면 내 자산은 뭐냐? 남의 돈도 내 돈이고 내 돈도 내 돈이에요. 그래서 남의 돈과 내 돈을 합친 자산이 내 권리가 된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올해 만약에 사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1억을 남겼다. 뭐 수익에서 비용 다 쓰고 세금 다 내고 해서 당기 수익이 1억이 생겼다면 그 1억에 대해서 내가 이제 이 1억을 갖다가 뭐 배당을 한다. 뭐 5천만 원을 배당을 한다. 이러면 5천만 원을 외부 배당에 대해서 유출되겠고 1억 중에 5천만 원 배당 나가고 남아있는 5천. 이게 이익잉여금이에요. 그러니까 이익 중에서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회사에 쌓여가는 거. 이 이익잉여금이다. 그래서 우리 자본은 내가 처음에 출자금, 주주들이 납입한 대금, 주식 대금, 그리고 나서 그거랑 내가 계속 사업을 하면서 이익을 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남긴 돈들이죠. 쉽게 말하면 이제 가정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처음에 이제 딱 내가 이제 가정을 꾸려 시작할 때 처음에 이제 가지고 있던 돈이 있겠죠. 그걸 출자금이라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부가 둘이 딱 예를 들어서 1억 1억씩 다 가지고 가정을 꾸려 시작한다 하면 이 1억 1억 2억은 출자금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가정이 매달 둘이서 이제 벌어가지고 매달 급여 둘을 받아가지고 비용 쓰고 막 해가지고 한다 하면 뭐 남겠죠. 그럼 남은 걸 갖다가 이제 저축을 하게 되겠죠. 이 저축하는 거 이걸 갖다가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잉여금이다. 이렇게. 그럼 결국 이 저축된 이 돈도 내 돈이 되는 거죠. 내가 시작한 2억과 요 매월 해가지고 잘 수익에서 비용을 적게 써가지고 남긴 이 저축하는 돈, 이것도 내 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돈과 내 돈은 이렇게 돼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익은 뭐냐? 이제 수익이란 것은 이제 영업 활동의 결과로 현금이 들어오는 거죠. 현금, 수익이다. 지금 쉽게 말하면 매출을 말하죠, 매출. 근데 수익을 손익계산서에서는 영업 수익과 영업 외수익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용이 뭐냐? 기업의 활동 결과로 현금 유출이 됩니다. 유출하게 되면은 그러한 것들을 비용이랍니다. 쓰는 거죠. 쉽게 말하면 매입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면서 이제 1년 동안 계속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걸 연 단위로 1년 총 수입이 얼마고 총 비용이 얼마 가지고 수익에서 비용을 빼가지고 단기 순이익이냐 이익이냐 이걸 나타내는 경영성과 나타내는 것이 손익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수익도 영업 수입이 있고 영업 외수익이 있고 비용도 영업 비용과 영업 외 비용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영업 비용, 영업 수익이라는 것은 그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수익이에요. 영업 외 수익은 이러한 영업을 하다 보니까 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도 한번 생각해보죠. 삼성전자는 영업은 뭐냐? 핸드폰을 만들고 전자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거죠. 이게 영업이에요. 이럴 때 판매를 하면서 생기는 수익은 영업수익이라고 그러고. 자, 근데 또 삼성전자 어떤 수익이 있냐면은 자, 많이 벌어가지고 은행에 저축을 하게 되면은 은행에서 삼성전자에 뭘 줍니까? 이자를 주겠죠. 이자 수익. 그렇게 이자 수익이랍니다. 자, 그러면 이자 수익도 하나의 삼성의 수익인데 과연 영업을 통해서 하는 발생한 수익이 아니고 이자 수익은 이런 영업 활동을 통해서 생긴 수익을 갖다가 저축함으로써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다 해서 이걸 영업 외 수익이라고 한다 이거죠. 자, 마찬가지로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 활동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영업 비용이라 그러고 영업 외 비용이란 거는 영업 외 비용이라는 거는 이런 영업 활동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에요. 자, 쉽게 또 똑같이 예를 들면은 저 삼성전자가 이자도 받을 수 있지만 대규모로 뭐 평택에 건물을 지으면서 은행 차입금을 할 수도 있죠. 그럼 은행 차입을 하게 되면은 뭘 줍니까? 은행에다가 이자를 주겠죠. 그건 이자 비용이에요. 그거는 이제 반대로 비용이 되는데 과연 이 이자 비용이 영업에 발생하는 비용이라기보다는 이런 영업 활동을 하고자 하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이런 것들 영업 외 비용이 됩니다. 자, 근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업 수익과 아니 이자 비용과 이자 수익이 영업 수익이고 영업 비용인 그런 회사도 있겠죠. 쉽게 말하는 우리 이제 무슨 이렇게 뭐 상호저축은행 무슨 그런 돈을 빌려주는 데가 있죠. 제가 뭐 상호를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한 상호를 돈을 빌려주는 데는 돈을 빌려주고 받는 수익은 영업 수익이에요. 그 사람은 그 돈을 빌려주는 것이 영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본인도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와야 되니까 어디에서 그때 빌려오는 때 이자가 나가겠죠. 그럼 그 이자 비용 그러한 회사는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이 영업 수익과 영업 비용이다. 그러니까 회사 기업마다 다 틀리다는 겁니다. 영업 수익과 영업외 수익, 영업 비용과 영업외 비용. 그러니까 이 손익계산서의 결국은 뭐예요? 손익계산서는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해가지고 이익을 계산하는 이 경영성과 이 남았냐 모자랐냐 이걸 갖다 경영성과라는데 또 손익계산서는 이 수익과 비용을 두 가지로 쪼갭니다.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으로 쪼개서 표시를 하고 비용도 영업비용과 영업외 비용으로 쪼개서 표시한다. 근데 수익은 더 이상 구분하지 않습니다만 비용은 영업 비용을 또 크게 두 가지로 쪼갭니다. 두 개로 더 구분합니다. 하나는 매출원가. 자, 오늘 이제 설명드릴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입니다. 이 매출원가와 뭐로 판매비와 관리비로 영업비용을 매출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로 구분한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우리가 손익계산서에는 결국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까 재무상태표는 여기 있는 자산, 부채, 자본을 나타내는 보고서가 재무상태표고 손익계산서라는 것은 내 일년간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는 보고서예요. 근데 수익을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으로 표시하고 있고 비용도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을 표시합니다. 근데 비용을 다시 영업비용을 비용 중에서 영업비용을 매출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로 구분한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회계를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매출원가를 조금 이해를 잘 못해요. 판매비와 관리비 하면 좀 아시더라고. 뭐 판매 관리비면 뭐 급여다, 뭐 세금이다, 뭐 여비교통비다, 복리후생 이러는데, 매출원가가 대체 정확하게 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오늘 이 회계, 아까 이제 후반부에 있는 손익계산서 이해에서는 이 매출원가 이해만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회계 기초를 지금 계속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 보고서고 수익과 비용은 손익계산서 보고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도 제가 이제 이 회계를 하시다 보면은 질문을 많이 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비용을 쓰게 됩니다. 비용을 써요. 비용을 써. 대부 수익도 있지만 비용을 쓸 때 회계 처리가 어떤 지출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고 어떤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자산의 구입으로 처리한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지출에 뭔가를 쓴 비용은 그냥 비용 처리를 바로 합니까? 아니면 자산으로 회계 처리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다. 여기서, 비용을 처리했잖아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어떤 지출을 할 때, 이 지출이 비용으로 처리할지, 회계 처리할지, 자산으로 처리할지를 어떻게 생각하면, 이 지출과 동시에 뭐 소멸된다. 이 지출을 하면서 뭔가 소멸이 돼버려. 그런 지출이 있습니다. 바로바로 없어지는 거, 지출과 동시에 없어지는 거, 그런 거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즉, 비용을 처리한다는 것은 손익계산서에다 기록한다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내가 지출을 하는데 그냥 바로 소멸되기보다는 뭔가가 내가 보유를 하게 돼요. 뭔가 자산으로 가지게 돼요. 뭔가. 그러한 보유가 되는 거. 내가 지출을 하면서 내가 뭔가를 소유하게 되는 것, 쉽게 말하면 소유. 이런 경우에는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이게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해가 안 되는데 좀 더 예를 들면 자 보세요. 내가 이제 전기료를 납부하거나 자동차를 구입하는 거 한번 보세요. 두 가지를 보시면 자, 전기료를 납부할 때는 자, 전기료 납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돈이? 그 전기료 납부로 끝납니다. 이 비용으로 그냥 이 전기료 납부로 끝나요. 이 돈이 어디로 외부로 나가버리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거는 소멸해 버리기 때문에 바로 비용 지금 대금 지불과 동시에 소멸해 버리기 때문에 전기료라는 뭐 강렬비 뭐 이런 계정을 쓰죠. 판매비와 관리비에다가 손익계산서에서 그냥 바로 비용 처리를 하게 됩니다. 판매 바로 손익으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반대로 이제 자동차를 구입한다. 자동차. 내가 이제 업무에 필요해가지고 자동차를 하나 구입한다. 기업이. 그러면 그 자동차를 구입할 때 돈이 나가죠. 똑같이 전기료 낼 때 돈이 나가지만 이때는 뭔가 다 소멸하지 않고 반대로 자동차라는 뭔가가 내가 소유를 하게 되고 보유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뭐라 하냐? 우리 손익계산서에다 처리하지 않고 유형자산, 즉 재무상태표의 자산 중에 비유동 자산 중에 유형자산 안에 차량 운반구, 즉 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출과 동시에 소멸하는 거는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다 일시에 처리하는 거고, 자, 그렇지 않고 내가 뭔가 소유하거나 보유하게 되는 그러한 지출에 대해서는 재무상태표에 자산에다 표시한다. 그걸 유동자산에 표시할지 비유동자산에 표시할지는 이제 좀 더
이해가 돼야 되는 거지만 하여튼 자산으로 표시하게 된다. 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예를 들면은 뭐 임차료 나가고 임차 보증금 나갈 때 생각해보세요. 임차료를 매달 납부를 하게 되면 소멸해버리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 손익계산서에 판매비와 관리비에 지급 임차료라는 계정으로서 비용 처리를 그냥 일시에 해버린다 이거예요. 자, 근데 임차 보증금은 보세요. 내가 지급을 하지만 이 소멸하기보다는 내가 뭔가 가지게 됩니다. 어떤 뭘 가지게 되냐? 이 임차 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보증금을 지출할 때는 비용 처리를 하면 안 되고 바로 우리가 그 재무상태표에 기타의 비유동자산에다가 임차보증금이라 해가지고 자산으로 회계 처리한대요.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출할 때 수입을 할 때 말고 회계 기초 개념에서 이것도 크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출할 때는 반드시 이 지출이 비용이 될 수도 있고 재무상태표에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지출과 동시에 소멸하느냐, 뭔가 내가 소유를 하게 되냐, 뭐 쉽게 말하면 뭐 이런 겁니다. 자,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자, 그럼 내가 기업이 필요해서 뭐 볼펜을 샀다. 볼펜을 사게 되면은 지금 설명드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은 이걸 비용 처리해야 될 것일까, 자산 처리해야 될 것일까 보면은 제 설명대로라면 자산 처리하게 되죠. 왜? 볼펜도 내가 지출하면서 사라진 게 아니라 뭔가 내가 볼펜이라는 그 문구를 갖고 보유하게 되고 소유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산 처리하는데 이게 이제 원칙이지만 이렇게 회계가 이러한 볼펜이라든지 이런 사소한 조금 소액의 것들은 원래 원칙은 자산 처리해가지고 사용하게 되면서 비용 처리를 하는 걸 감가상각이라 하지 않습니까? 원래 이렇게 자산 처리했다가 그에 사용한 만큼 그 가치가 소멸한 만큼만 비용 처리하는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를 하는데 이게 볼펜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너무 소유하니까 그냥 이런 볼펜도 소유를 하지만 그냥 일시에 소멸한다 봐서 뭐 소모품비로 판매비와 관리비에 비용 처리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러면은 얼마 정도의 비용 지급에 대해서 이게 따져야 되냐? 뭐 딱히 뭐는 없습니다만은 100만 원입니다. 어떤 뭔가 지출을 할 때 100만 원 이내의 금액은 사실 보유를 하거나 소유를 하게 되면 자산 처리를 해서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데 100만 원 이내는 소액이라 봐서 이 100만 원 이내의 뭐 지출에 대해서는 원래는 보유해서 소유하게 되면 자산 처리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시에 비용 처리를 해도 소모품비라든지 뭐 차량 유지비라든지 뭐 여비교통비라든지 일시에 비용 처리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100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는 꼭 따지셔야 되겠다. 한 200만 원을 지출했는데 이걸 원래는 뭐 보유하고 소유하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200만 원짜리 볼펜이다. 아니 뭐 비싼 볼펜이 있다 치면은 미문지 볼펜을 썼다 해서 이걸 갖다가 비용 처리를 하면 안 된다 이거죠. 100만 원 넘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볼펜이라도 이거는 자산 처리했다가 가치가 소멸한 만큼 사용하면서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을 비용 처리하는 하기 위해서 분명히 지출할 때는 자산으로 처리해야 된다. 재무상태표에 그 유형자산의 비품으로 처리해야 된다. 자, 근데 1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그리고 소액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이제 이렇게 비품이라 처리하지 않고 그냥 손익계산서 일시에다 비용 처리를 해도 크게 문제가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초 개념으로서 또 헷갈린 게 어떤 게냐. 우리가 재무상태표 보면은 유동자산에 재고자산이 있고 비유동자산에 유형자산이 있습니다.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이 있는데 자 재고자산, 유형자산은 어떤 기업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정해진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쉽게 말하면 기초 개념은 뭐냐? 재고자산은 어떤 기업이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자산이에요. 판매. 이거 내가 뭔가 사서
팔려고 하거나 또는 두 번째는 뭔가를 만들 때 쓰려고 사는 원재료 같은 거 이런 걸 갖다가 재고자산입니다. 즉 또 내가 사서 파는 거 도소매죠. 상품 또 그다음에 내가 뭔가 만들 때 쓰려고 하는 원재료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원재료를 사야죠.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라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 안에 수많은 그 부품을 사야죠. 그 부품이 원재료거든. 이 원재료도 내가 뭔가 제품을 만들어서 팔려고 사는 자산이기 때문에 재고자산이에요. 그래서 우리 재고자산은 크게는 그냥 내가 사와서 파는 그런 상품이 있고 또는 내가 원재료를 사와서 내가 만들어서 파는 제품이 있고 그래서 상품 매출과 제품 매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그냥 단순히 사와서 파는 업종을 도소매 업종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렇게 내가 원재료를 사와서 내가 뭔가 공장을 돌려서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이러한 데를 제조업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재고자산은 뭔가 제품을 만드는데 쓰려고 사는 자산, 또 그리고 팔려고 하는 자산, 판매의 목적의 자산이 돼 있어요. 근데 유형 자산이라는 거는 우리 비유동 자산의 유형 자산에는 이 유형 자산은 똑같이 내가 구입을 하지만 이거는 판매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사업에서 사용의 목적입니다. 사업할 때 사용할 목적이에요, 이거는. 내가 팔 게 아니라 내가 사업하는 동안 쓰려고 그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쓰려고 하는 자산을 유형자산이다. 이거는 기업마다 재고자산이 될 수도 있고 유형자산이 될 수 있는데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 하는 기업에서 이게 판매 목적이면 재고자산, 어, 사용 목적이면 유형자산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동차를 보면은 어떤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면 유형자산 차량 운망으로 표시하기도 하고 어떤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면 이게 재고자산에 즉 제품에 들어가 있는 회사이다. 예를 들면 자 우리 현대자동차를 한번 보시죠. 현대자동차라는 데를 보면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 그 자동차를 만들어서 파는 거죠. 이 뭐요? 자동차 만들어 팔죠? 그러면 이 현대자동차는 이 자동차 뭐가 되겠습니까? 판매 목적이가 재고자산이 된다 이거. 현대자동차 재무제표 보면 재고자산 안에 그 많은 자동차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수많은 부품을 사와가지고 이 원재료를 사와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팔기 때문에 이 원재료 수많은 부품과 이 자동차를 갖다가 재고자산 안에다가 제품과 원재료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 회사들 우리 단회계법인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가 있죠. 단회계법인. 근데 이 단회계법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는 판매를 하려고 가진 게 절대 아닙니다. 즉 뭐예요? 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사업에 단회계법인을 운영하면서 필요 쓰려고 가지고 있다. 사업의 사용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동차는 유형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자산들은 쓰면서 계속 가치가 소멸하죠, 가치가. 가치가 보세요. 자동차를 오래 사가지고 막 타고 다니다 보면은 1년 지나고 이러면 가치가 점점 소멸해 가는데 이렇게 이런 유형 자산들은 반드시 이렇게 가치가 소멸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라는 것이 꼭 발생하게 된다. 요거는 이제 좀 더 뒤에 얘기고 회계 기초 개념에서는 자산도 회사에 따라서 유형 자산과 재고 자산 하는데 구분을 해야 된다. 유형자산은 사용의 목적이고 재고자산은 판매의 목적을 할 때 재고자산에 부른다.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좀 오버되고 있는데 재무상태표 및 계정 과목의 이해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설명드리면 재무상태표를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설명했는데 우리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밸런스 시트라고 예전에 대차 대표를 했습니다. 근데 형태를 보통 이 T자입니다. T자. T자로 많이 하고 이게 아까 말한 왼쪽에 자산, 오른쪽에 부를 나눠서 위에는 부채, 아래는 자본을 표시하고 있는데 자, 그 속을 또 들여다보면 이 자산도 그렇고 부채도 그렇고 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자산, 비유동부채 이렇게 유동과 비유동을 나누는 거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산도 내가 권리도 유동이 있고 비용이 있고 내가 갚아야 될 의무도 유동과 비용이 있고 그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자산과 부채 중에서 1년 내에
1년 내에 이게 자산의 경우는 판매가 되거나 이게 소멸하는 거 또는 부채는 또 1년 내에 내가 갚아야 되는 거. 이 1년이 기준입니다. 1년 이내에 내가 팔거나 또 내가 갚아야 되는 자산은 팔 수 있죠. 자산은 팔게 되는 거고 부채는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1년 내에 팔거나 팔고 사고 할 수 있는 거거나 또 1년 내에 갖고 하는 것들 이걸 유동 자산 유동 부채라 그러고 1년을 초과하는 거는 비유동 자산 비유동 부채.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재고자산 같은 거 한번 보죠. 재고자산. 재고자산, 현대자동차 가지고 있는 그 자동차는 대부분 1년 이내에 사고, 만들어서 팔려고 합니다. 뭐, 올해 장기적으로 뭐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재고자산은 재무상태를 보시면 어디에 들어있다? 유동자산의 당좌자산 밑에 재고자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똑같은 자동차라도 아까 단액이 가지고 있는 이 자동차는 어디에 있냐면 비유동 자산 밑에 투자 자산 밑에 유형 자산 안에 차량 공방으로 들어가 있어요. 왜? 이 자동차는 내가 단액이 가진 자동차는 1년 내에 이거 뭐 사고 팔 게 아니에요. 사업을 하는데 오랫동안 고장 날 때까지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1년을 초과한다. 그래서 1년 한참 몇 년을 쓰다가 이걸 뭐 중고로 팔아서 현금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은행 가서 이제 돈을 빌리는데 은행에서 1년 이내에 갚아라. 이럴 때는 유동부채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장기 차입금을 해가지고, 뭐, 저리로 한 3년, 5년 후에 상환할 수 있게 하는 것들, 그런 부채를 장기 차입금을 해서 비유동부채로 표시한다. 그래서 유동과 비유동은 이렇게 1년이냐, 1년을 초과하냐 하는데, 자, 여기서 예제 있듯이, 해보세요. 자, 올해 7월 달, 자, 올해 7월 달에요. 이제 11월 달인데, 7월 달에 제가 만약에 은행 가서 1억을 차입을 했어요. 그래서 은행에, 내년 12월 말까지 갚아라. 24년 12월에 상한일이에요. 이때 일시에 갚으세요.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차입금을 1억을 받았을 때 차입금을 내가 부채 표시해야 되죠. 표시할 때 과연 이런 차입금, 올해 7월을 빌려서 내년에 12월에 상환하는 이 차입금은 유동부채냐 비유동부채 따질 때 대부분 사람들은 7월에서 내년 12월이니까 1년을 초과하네 하면서 비유동부채로 지금 회계 처리를 하려고 한다 이거죠. 돈 빌려올 때. 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1년이라는 기준은 언제를 따지냐면 올해 안에서는 항상 이 결산기라 그래, 결산. 우리 재무제표나 이런 걸 결산하는 거는 항상 대부분 회사는 12월 말일이죠. 올해 12월 말. 올해 12월 말로 기준을 해가지고 1년 이내는 유동, 1년 초과한 비율. 그래서 자, 올해 7월 달에 빌려왔지만 올해 말 12월 말로 기준하면 내년 12월 말 1년 이내죠. 그래서 이 부채는 유동부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줄에 나왔듯이 유동과 비유동은 대여하거나 차입한 날이 아닙니다. 이 차입과 대입안에 속하는 결산기 말, 그 12월 말, 보통 다 모든 회사는 결산기가 12월 말입니다. 이 날을 기준으로 그 상한일이 언제인지를 보셔야 된다. 그때 해서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동자산은 당좌자산, 재고자산 돼 있고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무형자산, 기타 비중화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채권도 보면 우리가 이제 받을 권리예요. 우리가 보통은 지금은 판매를 할 때 대부분 외상 거래를 하고 매입을 할 때도 외상으로 매입을 합니다. 바로바로 현금 주고 거래를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외상으로 파는 경우에는 내가 나중에 돈을 받아야 되는 권리가 생기죠. 그래서 이걸 채권이라 합니다. 채권. 자산이 되고 또 만약에 또 내 반대로 외상으로 뭔가를 매입하면 나중에 갚아야 돼요. 그걸 채무라 그러는데 자, 채권과 채무 중에서 아까 그 계정 과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채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외상 매출금하고 미수금이에요. 자, 그리고 채무 중에서는 외상매입금과 미지급금이 있습니다. 외상매입금과 미지급금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분해 보면, 자, 채권은 외상매출금은 뭐다? 내가 영업활동 과정에서 생긴 채권이에요. 영업활동.
자, 왜 삼성자가 핸드폰, 냉장고를 외상으로 팔았다? 외상 매출금이에요. 자, 근데 미수금은 뭐냐면은 이 영업 활동이 아니라 영업 활동 외적인 거. 예를 들어서 우리 단회계 법인이 가지고 있던 자동차를 팔았어요. 자, 단회계 법인의 영업은 뭡니까? 기장이라든지 감사 이런 것들이 영업이죠. 이런 때 발생하는 외상 매출금이지만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던 자동차가 좀 오래돼가지고 팔아버렸다. 그런데 외상으로 팔았어요. 그때 쓰는 계정감이 미수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업활동 과정 이외에 발생한 채권은 미수금이 된다. 그럼 채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채무는 이렇게 영업활동이냐 영업활동이 아니냐로 구분하지 않고 채무는 또 내가 갚아야 될 돈인데 외상매입금하고 미지급금 두 개를 구분해야 됩니다. 자, 외상매입금은 뭘 매입할 때 외상으로 매입할 때 쓰냐면 자, 재고자산입니다. 아까 말한 원재료나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할 때 그때 쓰는 부채를 채무를 갖다가 외상매입금이라 그러고 그 외에 재고자산 이외의 외상거래는 일체 다 미지급금이라고 회계 처리를 합니다. 즉 뭐예요? 내가 외상을 하는 게 뭐예요? 급여를 못 줬다. 이런 거. 뭐 급여를 못 주고 내가 뭐 기장료를 못 줬다. 또는 뭐 변호사한테 돈을 주겠는데 못 줬다. 이런 것들. 재고자산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런 재물은 미지급금 회계 처리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이제 아까 말한 이익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건데 이거는 이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